남건우 박사입니다. 노인의학만 35년째 진료하고 있습니다. 병은 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새벽, 익숙한 이불 속에서 문득 눈을 떴을 때, 그 시간이 새벽 3시라면, 그리고 그 일이 요즘 따라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이 고요한 시간의 깨어남이 뇌 안에서 시작된 비명일지도 모르니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수면 부족은 뇌졸중 위험을 3배, 치매 가능성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무심코 흘려보낸 그 밤들이 생각보다 무서운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두면 언젠가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 뒤에 병원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초기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저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72세의 이문석 어르신. 지난달 새벽 4시경,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부인의 손에 발견되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3년 동안 하루에 2시간도 제대로 못 잤어요. 매일 밤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 일어나 거실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절망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도 새벽마다 잠에서 깨는 분이 계신가요? 그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문석 어르신의 고통은 사실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겠거니 하며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눈을 감지 못했고 겨우 잠이 들었다 해도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놀라운 건 화장실이 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먼저 깨어나 버린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잊지 않도록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계속해서 어르신의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편안한 잠을 되찾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문석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건강보험료는 제때 냈나? 아들 직장은 괜찮나? 내 병원 예약은 몇 시였나? 그 조용한 한마디 한마디에서 저는 이분이 매일 새벽 혼자서 얼마나 많은 짐을 안고 살아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부인도 함께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뒤척이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가 다 들려요. 저도 덩달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은 점점 예민해졌고 사소한 일에도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잠이 무너진 삶에는 마음의 평화도 함께 무너집니다. 할아버지의 혈압은 무려 220에 140까지 치솟았고 혈당은 400을 넘나들었습니다.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자율신경계는 이미 무너졌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정상보다 5배 이상이나 높아져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 곳곳에 미세한 경색이 발견되었고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는 언제든 큰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잠 못 자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은 서서히 생명을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자와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습니다. 기적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처치 후 의식을 되찾으신 어르신은 저희가 제안한 종합적인 수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의 인생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작은 통증 하나에도 불안해지지요. 괜히 병원 가는 것도 겁나고,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채 새벽녘에 눈을 뜨십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중추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상하부의 세포들이 마치 오래된 시계 부품처럼 마모되어 갑니다. 젊었을 때는 밤 9시만 되어도 이 시상하부가 손과 눈을 통해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이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실제로 제가 지난 10년간 진료한 65세 이상 환자분들의 수치를 보면 젊은 층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 어려워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잠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수면은 얕은 단계부터 깊은 단계까지 나뉘는데 3단계와 4단계의 깊은 잠에서만 면역세포가 활동하고 뇌 속 독성 단백질이 정리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깊은 잠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8시간을 자도 실질적인 효과는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소음이 있어도 금세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악순환입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가족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 이 모든 것이 밤에도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뇌는 더욱 흥분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쩐지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시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밤에는 쉬어야 할 몸이 왜 이렇게 깨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의 호르몬 하나 때문입니다. 원래 이 호르몬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분비되어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밤에도 계속 분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계속 각성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야 할 시간에도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심장은 조용히 뛰지 못한 채 긴장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밤도 못 자고 내일 밤도 뒤척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빠져나오기 힘든 늪에 빠져버립니다. 잠을 못 자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로 인해 또 잠을 못 자는 악순환. 이것이야말로 몸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고유한 고통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악순환 속에 계신가요? 그런 밤을 지나고 계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문석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댁을 방문했을 때 침실 온도가 무려 26도였습니다. 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추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나이에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어르신의 그 말씀이 저는 참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제 환자분들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내려가야 합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 전 해가 지고 서늘해지면 동굴 속에서 잠을 청하던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본능입니다. 우리 몸은 아직도 그 유전자의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15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를 섭씨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한 사람들이 따뜻한 방에서 잠든 사람들보다 깊은 수면 시간을 3배 더 오래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 아주 정밀한 온도 센서입니다. 방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 이제 밤이구나, 쉴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반대로 방이 따뜻하면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몸은 계속 깨어 있으려 하죠. 이문석 할아버지도 걱정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추우면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감기 걸리면 폐렴으로도 갈 수 있다던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적절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 오히려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방은 서늘하게, 몸은 따뜻하게. 그것이 황금 공식입니다. 두꺼운 이불 하나보다는 얇은 이불 두세 장을 겹쳐 덮는 게 체온 조절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침실 온도를 19도로 맞추신 첫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처음엔 춥다고 느꼈는데, 이불 덮고 누우니까 오히려 포근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몸이 나른해지면서 저절로 졸음이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온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었죠. 바로 빛입니다. 우리 눈 안쪽에는 망막신경절 세포라는 특수한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시력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빛의 받기만을 감지해 뇌에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 7시에 햇빛을 받으면 이 세포가 시상하부에 지금이 기상시간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 14시간에서 16시간 후, 즉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멜라토닌을 분비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특히 450나노미터 파장의 푸른빛, 이른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하게 억제합니다. 뇌는 아직 낮으라고 착각해 멜라토닌 분비를 즉시 중단시켜버립니다. 이문석 할아버지도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뉴스를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라도 봐야죠.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렸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주세요. 대신 은은한 노란 조명만 켜두시면 됩니다. 처음 며칠은 조금 심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곧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올 겁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예민해졌는 줄은.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자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들어 놓더군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돌보는 만큼 반응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진짜 회복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늘 본인을 잘 챙기시던 68세 최영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뒤부터 할머니는 밤만 되면 깊은 어둠 속에 갇힌 듯한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밤이 되면 별의별 걱정이 다 밀려와요. 아들 직장은 괜찮은지, 며느리랑은 잘 지내는지,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지, 한 생각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결국 잠은 멀어지고 아침은 더 멀게만 느껴지죠. 할머니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연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아들 집 근처로 이사하셨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셨던 겁니다. 낮에는 괜찮아요. 잠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그런데 밤만 되면 세상이 조용해질수록 마음속 공허함이 커집니다. 남편 없이 이렇게 큰 세상을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게 무섭고 아이들한테 짐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말로 다 표현 못한 외로움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혈액 검사를 보니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보다 무려 4배나 높았고 염증 지표도 크게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몸이 쉬어야 할 밤에도 여전히 전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지금 몸은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긴장하고 있어요.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라지고 온몸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에선 누구도 쉽게 잠들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의 편도체가 먼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인데 이게 한번 켜지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라는 복잡한 스트레스 회로가 작동하여 대량의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이며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원시 시대엔 맹수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독이 드는 반응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특별한 호흡법 하나를 조용히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4, 7, 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후 길게 내쉬는 호흡입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이 간단한 호흡에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호흡을 반복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굳은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동시에 뇌부터 장기까지 이어진 미주신경이 자극되는데 이 신경이 깨어나면 코르티솔 분비는 줄어들고 세로토닌 같은 안정 호르몬이 늘어나게 됩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숨 쉬는 걸로 잠이 온다고요? 그럼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건 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첫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10번 정도 호흡을 하다 보니 몸이 나른해지고 마음이 조용해지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밤 2시까지도 뒤척였을 텐데 30분도 안 돼 잠이 들었어요. 저는 라벤더 향도 추천드렸습니다. 베개에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라벤더의 주성분인 리날룰은 향을 맡는 순간 0.3초 만에 뇌의 감정 중추인 변염계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뇌파는 안정적인 알파파 상태로 바뀌고 실제로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나 감소하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을 맡으면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자던 때가 떠올라요. 그때 느꼈던 따뜻하고 평온했던 그 기분이 다시 느껴져요. 기억 속의 안전한 공간이 다시 마음을 감싸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권유로 걱정 수첩을 하나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침대 옆에 작은 노트를 두고 밤에 떠오르는 걱정을 키워드로 적어보는 겁니다.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머릿속을 비워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처음엔 이상하네요 하시더니 며칠이 지나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기해요. 종이에 걱정을 적어두면 이건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하고 안심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생각이 떠나가더라고요.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근거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미완료된 과제를 계속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외부에 기록해두면 뇌는 이건 기억돼서 하고 안심하며 그 생각을 멈춥니다. 다음 날 아침 수첩을 보시며 할머니는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이런 시시한 걱정을 왜 그렇게 크게 생각했을까 싶어요. 밤에는 별일 아닌 것도 왜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밤에는 모든 문제가 더 커지고 더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밤이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전두엽은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곳인데 피로가 쌓이면 감정적인 반응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나이쯤 되면 조금만 놓쳐도 크게 돌아오더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미리 들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환자들에게 꼭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진료하며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약이 이렇게 서로 부딪힐 줄은,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지 큰일 날 줄은 몰랐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엔 정말 자신을 잘 챙겨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한순간의 선택이 건강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강민철 할아버지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셨고 이미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혈당 조절약까지 여러 약을 복용 중이셨기에 수면제까지 추가로 드시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위장이 약해서 약 먹는 게 두렵습니다. 여기서 더 먹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적인 접근법을 제안해드렸습니다. 꿀과 천연소금을 이용한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음료였습니다. 물론 당뇨가 있으셨기에 꿀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당뇨인데 단 걸 먹어도 괜찮아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꿀의 역할은 단순한 단맛이 아닙니다.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어 휴식 모드로 전환하게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스테비아 1티스푼, 히말라야 핑크 소금 4분의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 마시는 겁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금 먹으면 혈압 오르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걱정이셨죠. 그런데 일반 식탁 소금과 천연 소금은 전혀 다릅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나 천일염은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8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자연의 진정제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의 300여 가지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신경 전달과 근육 이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죠.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70%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에 있다고도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며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하고 칼슘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와 근육 수축을 도와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강민철 할아버지는 이 음료를 마신 지 5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마시고 나서 20분이면 졸음이 와요. 새벽에 깼다가도 다시 잠드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어요. 더 놀라운 건 혈당 수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니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혈당 조절이 쉬워졌던 겁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켜 당뇨 관리에까지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저는 우유와 바나나 조합도 추천해드렸습니다. 따뜻한 우유 속에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려면 혈내 장벽을 통과해야 하는데 바나나의 탄수화물이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바나나의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인슐린은 트립토판의 경쟁자인 다른 아미노산들을 근육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트립토판만 뇌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우리 어머니들이 잠 안 올 때 주시던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 그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위대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비타민 B6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에는 멜라토닌 호르몬 자체가 들어있어 말 그대로 먹는 수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타트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한데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2주간 타트체리 주스를 마신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평균 85분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반드시 잠들기 2~3시간 전에 섭취해야 위장의 소화 활동이 끝나고 트립토판이 뇌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늦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의 물음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장이 밤새도록 일하느라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쉬어야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66세 정수진 할머니는 목과 어깨 통증 때문에 밤마다 자주 깨셨습니다. 할머니의 베개를 확인해보니 무려 15cm. 이걸 40년 넘게 써왔어요. 높아야 편하잖아요. 익숙한 말씀이셨지만 바로 이 높은 베개가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시자 모양을 그려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목뼈는 이렇게 부드럽게 앞으로 휘어져 있어야 해요. 그런데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이 곡선이 펴지면서 일자목이 되고 목과 어깨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제가 아끼는 환자에게 전하듯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든 쉽게 듣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아마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수면을 방해해온 진짜 이유들을 정리하고 회복을 시작하는 단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건축 구조물입니다. 옆에서 보면 목뼈는 완벽한 S자 곡선을 이루고 있어야 하죠. 목뼈는 앞으로, 등뼈는 뒤로, 허리뼈는 다시 앞으로 부드럽게 휘어져야 정상입니다. 이 완벽한 설계는 용수철처럼 작용해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고 몸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베개를 매일 밤 7~8시간 동안 사용하면 이 소중한 구조가 무자비하게 파괴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도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럼 베개를 아예 안 쓰고 자면 되는 건가요? 정수진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베개 없이 자거나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목이 뒤로 과도하게 젖혀져 기도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기 쉬워요. 나에게 맞는 베개의 높이를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서서 뒷머리와 벽 사이에 생긴 빈 공간의 깊이를 재어보세요. 그 거리가 여러분 목 곡선에 맞는 최적의 베개의 높이입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달라 일반적인 기준이 있냐는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똑바로 누웠을 때는 68cm, 옆으로 누울 땐 어깨 높이를 고려해 101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직접 재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수진 할머니는 베개 높이를 7cm로 낮춘 첫날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40년 넘게 높은 베개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낮은 베개로 바꾸니 목이 이렇게 편할 수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과 어깨가 뻣뻣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잠의 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소음에도 쉽게 깨셨지만 지금은 웬만한 소리에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목뼈가 정상 위치에 있으면 기도가 넓어져 호흡이 깊고 안정됩니다. 깊은 호흡은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깊은 잠을 유도하죠. 수면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나쁜 자세는 엎드려 자는 것입니다. 엎드리면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때 목뼈와 척추에 큰 부담이 갑니다. 또한 가슴이 눌려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만세 자세도 피해야 합니다. 이 자세는 어깨 관절에 무리를 주고 신경을 압박해 팔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똑바로 누워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 부담이 줄고 다리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골반과 척추 정렬을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할머니께 추가로 알려드린 방법은 풍지혈 마사지입니다. 귀 뒤쪽 뼈 아래 오목한 곳에 있는 이 혈자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자율신경 조절 혈자리로 인정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들어보셨지만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귀 뒤를 만져보면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바로 아래 목과 만나는 지점에 작은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양쪽 엄지를 사용해 이 부위를 부드럽게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적당한 압력으로 30초 정도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가 긴장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깊은 휴식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실천하신 정수진 할머니는 점차 숙면을 취하며 하루하루 건강을 회복해 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든 쉽게 듣기 어려운 소중한 지혜입니다. 몸과 마음을 지키는 길은 이렇게 작고 세밀한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깊고 실질적인 수면 건강의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을 지켜왔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저는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늘 스스로를 잘 돌본다고 믿었던 분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작은 습관이나 무심코 지나친 증상이 결국 몸을 크게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습관들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프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한 걸음 늦는 것이 한 계절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은 더 빠르게 쇠약해지고 한번 잃어버린 건강은 되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인 선택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늘 배우고 반성하며 진료해왔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리자면 자칫 방심하거나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징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감기 한 번, 잠깐의 불면, 미세한 통증이라 여기며 넘겼던 순간들이 결국 큰 병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자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러니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시며 차분히 지혜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여러분 삶을 진정으로 지켜줄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건강 수칙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분명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편을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면이 회복되면서 면역력을 나타내는 백혈구 수치도 정상화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지 기능의 개선이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자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며칠 전에 한 약속도 잘 기억하며 책을 읽을 때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면제도 점차 줄여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약 없이 잘 수 있을지 불안해하셨지만 자연스럽게 잠이 오면서 약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이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정한 회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핵심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 환경의 최적화가 가장 기본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가능한 한 완전히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되 완전한 정적이 어렵다면 일정한 백색 소음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규칙성이 생명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주말에도 가능한 평일과 비슷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생활을 가장 좋아합니다. 셋째, 식사와 수면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특히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위장 활동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카페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체내에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머물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수면 의식을 만드세요. 잠들기 30분 전부터 매일 같은 순서로 행동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으며 조명을 어둡게 하고 호흡법이나 명상을 하는 패턴을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9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할머니는 20년 넘게 노인성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각종 수면제를 시도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잠자는 건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예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라는 말씀에서 할머니가 느끼셨던 절망과 무력감이 묻어났습니다. 깊게 팬 다크서클과 초점 없는 시선, 그리고 말끝마다 묻어나는 피로감은 20년간 불면증이 할머니 삶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도 효과 없으면 그냥 체념하고 살려야 해요. 라며 굳은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온도 조절, 빛 관리, 호흡법, 꿀소금 음료, 베개 높이 조정, 혈자리 마사지까지 모든 방법을 성실히 실천하셨죠.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아직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라며 힘들어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셨습니다. 2주 차부터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다시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는 작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3주 차에는 어젯밤 12시에 자서 아침 5시까지 한 번밖에 깨지 않았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어젯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꿈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며 몸도 아프지 않고 머리도 맑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는 단순한 수면 개선을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며 이웃과의 교류도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늘 피곤해서 사람 만나기도 싫었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떠는 일이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활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할머니가 이제는 다른 불면증 환자들을 도우며 본인이 경험한 건강법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임을 기억하세요.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하려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라도 딱 한 가지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내용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가 모두에게 전해져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